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의 종말입니다. 부제는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노화와 장수 분야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바로 이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노화 현상을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그렇게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량 제한 식단은 마른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에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100세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 상관없이 단식 상태에 놓이게 하는 그런 유전 변이체를 가지고 있다. 100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지만 평생 100% 건강한 결정을 내려야만 100세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바질라이 연구진이 95세 이상인 아시케나이지 유대인 약 500명을 조사했더니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삼가라고 해온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튀김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늘 앉아서 생활하고 과음을 하는 행동 말이다. 바질라이는 평생 해오던 습관인 흡연을 끊으라고 의사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부동이던 장수 중 한 명에게 왜 안 끊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녀는 비꼬는 양 웃었다. 나한테 담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한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즉, 그저 유전적인 제비뽑기를 잘했을 뿐인 이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이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가 넘는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도 있다. 나도 열량 제한을 시도하곤 한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식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든다. 최근에 주기적인 단식,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거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곤 하지만 되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바쁘다 보니 때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먹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육식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것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세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체렵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였다.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농도가 낮은 식단을 먹었을 때 몸의 방어 체계가 좋아지고 수술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나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메치오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치오닌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치오닌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품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 더욱 좋다. 다음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운동을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운동을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일까?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NAD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못의 혈관이 더 성장한다. 모두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라울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건강을 개선하려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이러한 운동은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서 반복하는 방식의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는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하면서 최대 심박 박동수의 70에서 85%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어의 연장,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새 모세 혈관의 형성, 산소를 태워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의 건강 혜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은 아직까지는 유아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 조직이 성체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섞이며 몸 전체에 불균일하게 퍼져 있다. 사람마다 남아있는 부위가 다른데 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에 있는 사람도 있다.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유달리 장수하는 에임스 외소 생쥐는 몸에 갈색 지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갈색 지방이 풍부한 이 생쥐를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떨게 하자 미토콘드리아의 서투인 물질인 SIRT3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적당한 추위에서는 서투인을 활성화하고 이 서투인은 등과 어깨에 있는 몸을 보호하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좀 춥게 지냄으로써 갈색 지방에 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 겨울날에 티셔츠 차림으로 활기차게 걷는 것이다.
특히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듯하다. 잘 때 창문을 열어 두거나 얇은 이불만 덮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추위를 이용하려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저온요법. 섭씨 영하 110도까지 냉각된 방에 몇 분 동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를 몸에 가하는 방법으로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 유전자는 안락하기 그지없는 삶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호르메시스를 유도하는 약한 스트레스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역경에 대처하는 것과 압도적인 유전적 손상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2018년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 활력, 사회활동,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낫다라고 한다. 비록 연구진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우나를 하러 가지 않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핀란드 동부에서 2,3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25년 넘게 조사한 연구다. 사우나를 자주 하는 이들, 즉 일주일에 7번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뜨끈한 목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명적인 심근경색,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이스타섬에서 발견한 장수약 라파마이신. 1960년대 중반에 한물의 과학자들이 이스타섬으로 갔다. 모아이 석상의 기원을 찾으려는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토착 미생물을 찾으려는 생물학자들이었다. 이 섬의 유명한 석상 중 하나가 박힌 흙에서 그들은 새로운 방선균을 발견했다. 이 방선균이 항균 화합물을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겔은 이 화합물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머지않아 연구자들은 이 화합물이 면역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60년대에 이미 연구자들은 장기 이식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의 몸이 이식받은 장기를 거부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라파마이신이 장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랬다. 실제로 라파마이신 덕분에 장기 이식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파마이신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초기 연구 중에는 효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정상 효모 세포 2,000마리를 배양하면 6주 뒤에 살아있는 것은 몇 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효모들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6주 뒤까지 약 절반이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 약물은 NAD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모세포가 만드는 딸세포의 수를 늘린다. 초파리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수명이 약 5% 늘어난다. 그리고 몇 달 이내로 정상 수명이 다할 생쥐에게 소량의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암수에 따라 수명이 9에서 14% 늘었다. 하지만 라파마이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은 더 짧은 삶을 사는 동물보다 이 물질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물질은 고용량으로 장시간 복용하면 콩팥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량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생지의 수명이 늘었으며 사람에게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노인들의 면역 반응을 대폭 향상시켰다. 다음은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톨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스베라톨은 적포도주에 들어있으며 마른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이다. 레스베라톨을 먹인 효모가 그렇지 않은 효모보다 좀 더 작고 좀 더 느리게 성장했으며 평균 34의 분열을 한 뒤에 죽었다. 마치 열량 제한을 한 듯 했다. 사람으로 치면 무려 50년이나 수명이 늘어난 것과 같았다. 이 발견은 허기 없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열량 제한 모방 분자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적포도주에 들어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나는 포도 같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레스베라톨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또 우리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른 많은 분자들과 그 화학적 유도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포도에서 레스베라톨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그리고 녹차에서 카테친, 그리고 과일에서 케르세틴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종 호르메시스의 증거라고 본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자신의 세포에게 숨지기고 생존하라고 말하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같은 용도로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식물 역시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산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감지해 몸의 숨죽이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삼는 쪽으로 인간이 진화됐다고 본다. 이 생각이 옳다면 자연에서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생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스트레스를 받는 곰팡이, 우리 창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미생물군 등 말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인간이 그것을 감지해 자신의 생존 회로를 투입시키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들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가장 색깔이 선명한 것을 고르자.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을 띠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런 것들은 대개 더 맛있다. 노화세포는 적게 있어도 몸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열을 멈추긴 했지만 노화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계속 분비한다. 이 단백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조직을 공격하게 만든다. 만성염증은 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다발경화증, 염증성 창자병, 건선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한번 물어보라. 이 질병들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를 악화시킨다. 염증이 노화 관련 질환의 진행에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아예 염증성 노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염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포들까지 좀비로 만든다. 마치 세포 수준에서 종말론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주변 세포가 종양으로 변해서 퍼지도록 자극하기까지 한다. 세포의 노화는 우리가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물려받은 결과이다. 이 회로는 DNA가 끊겼음을 알아차렸을 때 세포 분열과 번식을 멈추도록 진화했다. 늙은 효모 세포에게서처럼 DNA 끊김이 자주 일어나거나 생존 회로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세포는 분열을 멈출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손상을 수선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후성 유전체가 더 엉키고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의 최종 단계이다. 그리고 멋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윌리엄스는 노화가 우리가 30에서 40대가 되었을 때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꽤 영리한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노화세포는 분열하지 않으며 그 말은 돌연변이를 지닌 세포가 불어나서 종양을 형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노화가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면 다른 많은 노화 관련 증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인접한 조직의 암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 그리고 진화는 아직 그 증가한 수명에 맞추어 적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노화세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화세포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름없다. 젊은 생쥐의 피부 밑에 이 세포들을 조금만 주사하면 머지않아 염증이 온몸으로 펴지면서 생쥐의 몸 전체에 조기 노화의 징후를 일으키는 좀비 세포가 가득해질 것이다. 노화세포 제거제 제품명은 세놀리틱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은 이 전선에서 노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좀비 살해자가 될 것이다. 이 작은 분자 약물은 본래 일어났어야 할 사망 프로그램을 유도함으로써 노화세포를 꼭 찍어서 죽이도록 고안되어 있다. 실험에 따르면 단 2가지 노화세포 제거제 분자만으로 생쥐의 노화세포를 제거해 수명을 36%까지 늘렸다. 사람을 대상으로 노화세포 제거제를 투여하는 첫 번째 임상 실험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노화세포가 쌓을 수 있는 질환인 뼈 관절염과 녹내장을 치료하는 용도였다. 면역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면 당연히 노화세포에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받듯이 아마 수십 년 뒤에는 중년이 되었을 때 노화 예방을 접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저 노화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차원이 아니라 노화를 막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천연두가 박멸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당당하게 축배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가 박멸될 때 나는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는 다시금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세계에서 HIV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둬라 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질병이라고 여긴 것들이다. 노화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면 후속 유전적 정보, 즉 생물학적 무선 신호, 이것이 발신된다. 이 신호는 분열하는 세포들 사이를 계속 오간다.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난자는 건강한 아기로 발달하며 이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된다. 그러나 세포 분열이 지속되고 생존 회로가 DNA 손상에 과잉 반응함에 따라 신호의 잡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윽고 수신자인 우리 몸은 80세가 되면 원래 정보 중 많은 양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올챙이나 늙은 포유동물의 복제가 가능함을 안다. 따라서 설령 노년에 많은 후속 유전 정보가 사라진다 해도, 즉 후속 유전적 잡음에 흐릿해진다고 해도 세포의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보는 틀림없이 남아있다. 생체 초기에 새겨진 이 근본적인 정보는
몸에 다시 젊어지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원본 자료의 백업에 해당한다. 우리는 제 프로그래밍 인자들을 집어넣어서 생지의 후성 유전체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발견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다. 1990년대에 유전자를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를 놓고 우려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요법 치료제는 급속히 증가해왔고 현재 수백 건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실명을 일으키는 RPE65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환자는 현재 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담은 안전한 바이러스를 망막에 감염시키는 간단한 주사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완치될 수 있다. 이 요법이 몸 전체에 쓰일 만큼 안전해진다면 우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생지 연구 결과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당신은 단지 젊어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다시 젊어질 것이며 그 뒤로 수십 년을 중년에 특유의 아프고 쑤시는 증상 없이 암과 심장병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은 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낸 뒤 흰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약물 처방을 받아서 회춘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개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DNA 검사를 받는 일이 양치질만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사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곧 도래할 이 유전체의 시대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영화 가타카가 예측한 세계를 그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이다. 현재 인간의 번식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만 쓰이는 사회이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안전 문제나 세계적인 반발이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유전자 편집이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른 개인의 능력 향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부모가 될 이들에게 자녀의 질병 취약성을 줄이고 신체 형질을 고르고 더 나아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을 선택할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수명 100년은 현재 살고 있는 대다수가 온당하게 기대할 만한 수명이다. 12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적인 수명, 많은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명이다. 개발 중인 기술이 결실을 맺는다면 건강하게 그 나이에 도달할 것이다. 세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상한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가 특정한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법칙 같은 것 역시 없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출생률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천천히 늘어날 것이다. 다음은 저자가 쓴 본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NMN 1g,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1g, 그리고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 이것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는다. 나는 설탕과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대부터
후식을 끊었다. 난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에 점심을 거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나는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을 간다. 역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 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맛이 좋기는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그리고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웠는데요. 그리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 외래어도 많이 나와서 조금 낭독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부정확했던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노화의 종말입니다. 부제는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A. 싱클레어, 하버드 의대 교수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노화와 장수 분야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바로 이 놀랍고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노화 현상을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법.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붉은 털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열량 제한 식단을 지키며 그렇게 산 20마리 중에서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다. 사람으로 치면 약 120세에 해당한다. 그 나이에 다다르기 위해 열량 제한 식단을 굳이 평생 유지할 필요조차 없었다. 중년 때부터 열량을 30% 줄인 식사를 하기 시작한 원숭이 중에서도 그 나이에 도달한 개체들이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60에서 65세인 19개월 된 생쥐 역시 열량 제한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더 일찍 시작할수록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런 동물 연구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량 제한 장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마 일찍 시작할수록 더 나을 것임을 시사한다. 분자 수준에서 보자면 쇠퇴 추세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40세 이전의 말이다.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량 제한 식단은 마른 이들에게는 힘들다. 집에 냉장고나 직장의 간식에 손을 대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우리 분야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설령 열량 제한으로 당신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끼게 해줄 것은 확실하다. 현재 주기적인 열량 제한이 사람에게서 엄청난 건강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아주 잠깐씩만 절식을 할 때도 그렇다. 100세 이상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무엇을 먹는지에 상관없이 단식 상태에 놓이게 하는
그런 유전 변이체를 가지고 있다. 100세까지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담할 수 있겠지만 평생 100% 건강한 결정을 내려야만 100세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바질라이 연구진이 95세 이상인 아시케나이지 유대인 약 500명을 조사했더니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삼가라고 해온 바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튀김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늘 앉아서 생활하고 과음을 하는 행동 말이다. 바질라이는 평생 해오던 습관인 흡연을 끊으라고 의사들이 오랫동안 강력하게 권했지만 요지부동이던 장수 중 한 명에게 왜 안 끊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자 그녀는 비꼬는 양 웃었다. 나한테 담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한 의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은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즉, 그저 유전적인 제비뽑기를 잘했을 뿐인 이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이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블루존을 보면 단식 행동과 장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사람들이 죽는 법을 잊은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민 중 3분의 1이 90세가 넘는다. 고령자들이 거의 다 그리스 정교회의 독실한 신자로서 한 해 중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하라고 말하는 종교 일정표를 철저히 따른다. 금식일 중에는 고기, 유제품, 달걀, 때로는 포도주나 올리브유까지 금지하는 날이 많다. 일부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많은 그리스인은 성체 성사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철저히 금식을 한다. 장수자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을 해왔다. 그들은 대개 정오 무렵에야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에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식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루 중 대개 16시간 이상을 먹지 않고 지낸다. 현재 한 가지 인기 있는 방법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은 열량을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이다.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이틀은 식사를 아예 거를 수도 있다. 나도 열량 제한을 시도하곤 한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음식은 너무나 기분 좋게 만든다. 최근에 주기적인 단식,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거르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곤 하지만 되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바쁘다 보니 때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먹느냐로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는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육식을 줄여야 한다. 우리는 아미노산이 없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아미노산은 인체 내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다. 아미노산, 특히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것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없다. 육류에는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으며 또 에너지를 수월하게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동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이 높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암 발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다. 붉은 가공육이 특히 나쁘다. 핫도그, 소세지, 햄, 베이컨은 너무나 맛있지만 불명예스럽게도 발암성을 띈다. 그렇다고 해서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수렵 체렵인의 식단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에다가 붉은 고기 생선을 약간 곁들인 형태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사자의 저녁보다 토끼의 점심에 훨씬 더 가깝게 식단을 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더 많이 대체할수록 온갖 질병에 따른 사망률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였다.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농도가 낮은 식단을 먹었을 때 몸의 방어 체계가 좋아지고 수술할 때 저산소증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20%나 증가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메치오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몸에 집어넣는 메치오닌 양을 제한하는 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메치오닌은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에 많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에는 전반적으로 적게 들어있다.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은 공급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만족감을 주기에는 부족할 만큼 들어있다.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우리 대다수는 분명히 이것들을 덜 섭취하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여기는 닭고기, 생선, 달걀의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식품들이 신체적 스트레스나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 더욱 좋다. 다음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운동 습관이 저마다 다른 성인 수천 명의 혈구에 있는 텔로미어를 조사했더니 한 가지 놀라운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었다. 운동을 더 많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는 것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운동을 한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거의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텔로미어를 지녔다고 한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왜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일까? 정의상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NAD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NAD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되면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못의 혈관이 더 성장한다. 모두 열량 섭취에 상관없이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고 텔로미어를 늘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절된다.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은 달리기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얻는 건강 혜택은 놀라울 만치 비슷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약 10분만 뛰면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다.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강도가 중요하다. 건강을 개선하려는 유전자들을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다. 이러한 운동은 강한 운동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섞어서 반복하는 방식의 운동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운동이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효과는 더 좋았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라. 빠르고 깊이 호흡하면서 최대 심박 박동수의 70에서 85센트로 뛰어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하고 숨을 고르지 않고서는 몇 마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이것이 저산소증 반응이며 영구히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몸의 노화 방어 체계를 활성화할 만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모든 장수 유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다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운동할 때 활성을 띠는 장수 유전자들 중 상당수가 텔로미어의 연장,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새 모세 혈관의 형성, 산소를 태워서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강화 같은 운동의 건강 혜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은 그 유전자들을 켬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든다. 갈색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조직은 아직까지는 유아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 조직이 성체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양이 줄어들긴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과 섞이며 몸 전체에 불균일하게 퍼져 있다. 사람마다 남아있는 부위가 다른데 배에 있는 사람도 있고 등에 있는 사람도 있다.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유달리 장수하는 에임스 외소 생쥐는 몸에 갈색 지방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갈색 지방이 풍부한 이 생쥐를 하루에 3시간씩 추위에 떨게 하자 미토콘드리아의 서투인 물질인 SIRT3가 훨씬 더 많아지고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적당한 추위에서는 서투인을 활성화하고 이 서투인은 등과 어깨에 있는 몸을 보호하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좀 춥게 지냄으로써 갈색 지방에 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 겨울날에 티셔츠 차림으로 활기차게 걷는 것이다. 특히 추운 곳에서 운동을 하면 갈색 지방 조직이 급격히 늘어나는 듯하다. 잘 때 창문을 열어 두거나 얇은 이불만 덮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추위를 이용하려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저온요법, 섭씨 영하 110도까지 냉각된 방에 몇 분 동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유형의 스트레스를 몸에 가하는 방법으로 갈수록 인기를 얻고 있다. 추위에 노출하는 쪽을 택한다면 적당히 노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식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 너머로는 가지 않는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저체온증은 건강에 좋지 않다. 동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소름, 딱딱거리는 이, 떨리는 팔은 위험한 상태가 아니다. 우리 유전자는 안락하기 그지없는 삶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따금씩 호르메시스를 유도하는 약한 스트레스는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역경에 대처하는 것과 압도적인 유전적 손상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2018년 헬싱키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사우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기능, 활력, 사회활동,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당히 더 낫다라고 한다. 비록 연구진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우나를 하러 가지 않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말이다. 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핀란드 동부에서 2,300명이 넘는 중년 남성들을 25년 넘게 조사한 연구다. 사우나를 자주 하는 이들, 즉 일주일에 7번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뜨끈한 목욕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치명적인 심근경색,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이 절반에 불과했다. 이스타 섬에서 발견한 장수약 라파마이신. 1960년대 중반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스타 섬으로 갔다. 모아이 석상의 기원을 찾으려는 고고학자들이 아니라 토착 미생물을 찾으려는 생물학자들이었다. 이 섬의 유명한 석상 중 하나가 박힌 흙에서 그들은 새로운 방선균을 발견했다. 이 방선균이 항균 화합물을 분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겔은 이 화합물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머지않아 연구자들은 이 화합물이 면역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960년대에 이미 연구자들은 장기 이식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의 몸이 이식받은 장기를 거부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라파마이신이 장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그랬다. 실제로 라파마이신 덕분에 장기 이식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파마이신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초기 연구 중에는 효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정상 효모 세포 2,000마리를 배양하면 6주 뒤에 살아있는 것은 몇 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효모들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6주 뒤까지 약 절반이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 약물은 NAD 생산을 자극함으로써 모세포가 만드는 딸세포의 수를 늘린다. 초파리에게 라파마이신을 먹이면 수명이 약 5% 늘어난다. 그리고 몇 달 이내로 정상 수명이 다할 생쥐에게 소량의 라파마이신을 투여하자 암수에 따라 수명이 9에서 14% 늘었다. 하지만 라파마이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은 더 짧은 삶을 사는 동물보다 이 물질의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물질은 고용량으로 장시간 복용하면 콩팥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량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생쥐의 수명이 늘었으며 사람에게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노인들의 면역 반응을 대폭 향상시켰다. 다음은 항산화제인 레스베라톨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스베라톨은 적포도주에 들어있으며 마른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만드는 천연 분자이다. 레스베라톨을 먹인 효모가 그렇지 않은 효모보다 좀 더 작고 좀 더 느리게 성장했으며 평균 34의 분열을 한 뒤에 죽었다. 마치 열량 제한을 한 듯 했다. 사람으로 치면 무려 50년이나 수명이 늘어난 것과 같았다. 이 발견은 허기 없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열량 제한 모방 분자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적포도주에 들어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나는 포도 같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레스베라톨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또 우리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른 많은 분자들과 그 화학적 유도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포도에서 레스베라톨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을, 그리고 녹차에서 카테친, 그리고 과일에서 케르세틴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이종 호르메시스의 증거라고 본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이 자신의 세포에게 숨기고 생존하라고 말하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같은 용도로 이용한다는 개념이다. 식물 역시 생존 회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산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감지해 몸에 숨죽이라고 경고하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삼는 쪽으로 인간이 진화됐다고 본다. 이 생각이 옳다면 자연에서 새로운 약물을 찾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생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 스트레스를 받는 곰팡이, 우리 창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미생물군 등 말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인간이 그것을 감지해 자신의 생존 회로를 투입시키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들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가장 색깔이 선명한 것을 고르자. 이종 호르메시스의 분자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을 띠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혜택이 하나 더 있다. 그런 것들은 되게 더 맛있다.
노화세포는 적게 있어도 몸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분열을 멈추긴 했지만 노화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계속 분비한다. 이 단백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끌어들여서 조직을 공격하게 만든다. 만성염증은 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다발경화증, 염증성 창자병, 건선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한번 물어보라. 이 질병들은 사이토카인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또 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를 악화시킨다. 염증이 노화 관련 질환의 진행에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과학자들은 그 과정을 아예 염증성 노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염증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포들까지 좀비로 만든다. 마치 세포 수준에서 종말론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듯하다. 그런 세상이 펼쳐질 때 주변 세포가 종양으로 변해서 퍼지도록 자극하기까지 한다. 세포의 노화는 우리가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물려받은 결과이다. 이 회로는 DNA가 끊겼음을 알아차렸을 때 세포 분열과 번식을 멈추도록 진화했다. 늙은 효모 세포에게서처럼 DNA 끊김이 자주 일어나거나 생존 회로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세포는 분열을 멈출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손상을 수선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후속 유전체가 더 엉키고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의 최종 단계이다. 그리고 멋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윌리엄스는 노화가 우리가 30에서 40대가 되었을 때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꽤 영리한 책략이라고 주장한다. 아무튼 노화세포는 분열하지 않으며 그 말은 돌연변이를 지닌 세포가 불어나서 종양을 형성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노화가 암을 막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면 다른 많은 노화 관련 증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인접한 조직의 암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 그리고 진화는 아직 그 증가한 수명에 맞추어 적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노화세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화세포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름없다. 젊은 생쥐의 피부 밑에 이 세포들을 조금만 주사하면 머지않아 염증이 온몸으로 펴지면서 생쥐의 몸 전체에 조기 노화의 징후를 일으키는 좀비 세포가 가득해질 것이다. 노화세포 제거제 제품명은 세놀리틱이라고 합니다. 이 약물은 이 전선에서 노화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좀비 살해자가 될 것이다. 이 작은 분자 약물은 본래 일어났어야 할 사망 프로그램을 유도함으로써 노화 세포를 꼭 찍어서 죽이도록 고안되어 있다. 실험에 따르면 단 2가지 노화세포 제거제 분자만으로 생쥐의 노화세포를 제거해 수명을 36%까지 늘렸다. 사람을 대상으로 노화세포 제거제를 투여하는 첫 번째 임상실험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 노화세포가 쌓을 수 있는 질환인 뼈 관절염과 녹내장을 치료하는 용도였다. 면역계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면 당연히 노화세포에도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받듯이 아마 수십 년 뒤에는 중년이 되었을 때 노화 예방을 접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저 노화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차원이 아니라 노화를 막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80년대 초년두가 박멸되었을 때 전 세계는 당당하게 축배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말라리아가 박멸될 때
나는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는 다시금 환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세계에서 HIV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둬라 라고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질병이라고 여긴 것들이다. 노화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면 후속 유전적 정보, 즉 생물학적 무선 신호, 이것이 발신된다. 이 신호는 분열하는 세포들 사이를 계속 오간다.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면 난자는 건강한 아기로 발달하며 이어서 건강한 청소년이 된다. 그러나 세포 분열이 지속되고 생존 회로가 DNA 손상에 과잉 반응함에 따라 신호의 잡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윽고 수신자인 우리 몸은 80세가 되면 원래 정보 중 많은 양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올챙이나 늙은 포유동물의 복제가 가능함을 안다. 따라서 설령 노년에 많은 후속 유전 정보가 사라진다 해도, 즉 후속 유전적 잡음에 흐릿해진다고 해도 세포의 시계를 재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보는 틀림없이 남아있다. 생체 초기에 새겨진 이 근본적인 정보는 몸에 다시 젊어지는 법을 알려줄 수도 있다. 원본 자료의 백업에 해당한다. 우리는 재프로그래밍 인자들을 집어넣어서 생지의 후속 유전체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우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발견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다. 1990년대에 유전자를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를 놓고 우려하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요법 치료제는 급속히 증가해왔고 현재 수백 건의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실명을 일으키는 RPE65 유전자 돌연변이를 지닌 환자는 현재 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담은 안전한 바이러스를 망막에 감염시키는 간단한 주사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완치될 수 있다. 이 요법이 몸 전체에 쓰일 만큼 안전해진다면 우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생지 연구 결과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당신은 단지 젊어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다시 젊어질 것이며 그 뒤로 수십 년을 중년에 특유의 아프고 쑤시는 증상 없이 암과 심장병에 걸릴 걱정을 하지 않은 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몇십 년을 지낸 뒤 흰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약물 처방을 받아서 회춘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개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DNA 검사를 받는 일이 양치질만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의사가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아예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곧 도래할 이 유전체의 시대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영화 가타카가 예측한 세계를 그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이다. 현재 인간의 번식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 불리한 조건을 제거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만 쓰이는 사회이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는 안전 문제나 세계적인 반발이 없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유전자 편집이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른 개인의 능력 향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부모가 될 이들에게 자녀의 질병 취약성을 줄이고 신체 형질을 고르고 더 나아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을 선택할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수명 100년은 현재 살고 있는 대다수가 온당하게 기대할 만한 수명이다. 120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적인 수명, 많은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수명이다. 개발 중인 기술이 결실을 맺는다면 건강하게 그 나이에 도달할 것이다. 세포를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상한 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우리가 특정한 나이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법칙 같은 것 역시 없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출생률 하락으로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천천히 늘어날 것이다. 다음은 저자가 쓴 본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NMN 1g,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1g, 그리고 메트포르민 1g을 먹는다. 나는 매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 이것의 하루 권장 복용량과 아스피린 83mg을 먹는다. 나는 설탕과 빵, 파스타를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40대부터 후식을 끊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를 건너뛰거나 적어도 정말로 적게 먹으려고 애쓴다. 사실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일주일 중에 점심을 거르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다. 나는 매일 많이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애쓰며 거의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체육관을 간다. 엽기를 들고 좀 뛰고 사우나를 한 뒤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근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고 다른 포유 동물을 먹는 것을 피하려고 애쓴다. 맛이 좋기는 하지만 운동을 한다면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 그리고 지나친 자외선 노출, X선, CT 촬영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쓴다. 낮에 그리고 밤에 잘 때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체중이나 체질량 지수가 건강 수명의 최적 범위에 놓이도록 노력한다. 내 최적 지수는 23에서 25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웠는데요. 그리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 외래어도 많이 나와서 조금 낭독하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좀 부정확했던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